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100살까지 살게 될 나의 모습 한번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복한 노후를 생각할 때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걱정거리가 있으신지요? 아마 어떤 분은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또 어떤 분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처럼 나이가 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모습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80살이라도 마치 40살, 50살처럼 건강하여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리에 누워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이는 같아도 노후의 모습은 참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노년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미국 노년내과 의사의 책, 최고의 노후를 통해 나이 들수록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찬찬히 듣다 보면 우리에게 진정 최고의 노후란 무엇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 어르신 본인과 가족,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아직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오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원치 않는 신체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늙는다는 것이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지요.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점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장점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좋은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삶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집니다. 둘째, 다양한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경험으로 똑똑해지는 것은 뇌만이 아닙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알레르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반응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편두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30에서 40대에 가장 많고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여섯째, 자유로운 시간이 생깁니다. 일곱째,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저는 진료실 안팎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느낀 것은 같은 나이라도 노화의 모습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운명처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 자신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과 실천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노년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날 렐의 진료실에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복용 중인 약은 변비약뿐이고 지금까지 큰 병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70대처럼 젊어 보였고 건강한 두 다리로 직접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혹시 나이를 잘못 본 것은 아닌가 싶어 진료 기록부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틀림없는 100세였습니다. 제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짓자 여성분은 마음은 아직 20살이에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기 검진이 목적이었기에 진료는 간단히 끝났지만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여쭤보았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르신의 젊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자잘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일까요? 함께 온 손자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스테이크를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드세요. 스테이크,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원 없이 먹었으니 이제 언제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제게는 잊히지 않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스테이크를 즐기며 건강하게 생활하신다니 상상도 못했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기 어렵고 붉은 고기는 건강에 해롭다고들 하는데 그 통념을 완전히 깨는 경험이었지요. 지금까지 나이 드는 것 자체가 곧 노화는 아니다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70대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매우 쇠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노화의 약 25%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의 단서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평균 나이 85세인 참가자 1777명을 대상으로 14년간 나이 듦에 따른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많은 고령자가 포함된 이 연구에서 대부분 참가자의 기능이 조금씩 쇠퇴했지만 놀랍게도 절반가량인 891명은 기능을 잘 유지했습니다. 기능을 유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더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앓고 있는 지병이 적고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인자가 적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혈관 위험인자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을 말합니다. 이런 혈관 위험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들은 대부분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 상태는 괜찮은데 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혈관 위험인자는 노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병, 고혈압, 비만이 있는 사람은 노화 진행이 더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노년의학회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노후에 꼭 필요한 5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바로 몸, 모빌리티입니다. 여기서 모빌리티는 가동성이나 이동성, 즉 우리 몸을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도움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지팡이나 보행기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걷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에게도 낙상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단 한 번의 낙상 사고로 심각한 골절을 입게 되면 활동 능력이 한순간에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잘 걷고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젊을 때부터 꾸준히 몸을 아끼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기능에 맞는 보조기구를 적절히 활용하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활발한 이동성, 모빌리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운동입니다. 흔히 운동은 몸에 좋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다는 의미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효과는 실로 다방면에 걸쳐 입증되었습니다. 먼저 질병 위험을 낮추는 측면에서 보면 운동은 사망 위험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위험을 낮춥니다. 그리고 유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폐암, 유방암, 췌장암 등 최소 8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운동하면 암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활동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10년, 20년 뒤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질병 발병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삶의 질,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운동만큼 뛰어난 명약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동은 종류나 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즐겁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양치질하고 세수하듯이 한번 습관으로 만들면 오히려 운동하지 않는 날이 더 개운치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전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작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작은 결단이 5년 뒤, 10년 뒤에 어르신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노후에는 근육이 연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노년층에게 운동이 더욱 절실한 이유는 바로 근육을 지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한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운동은 이러한 건강한 일상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와 방식을 찾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1990년대 미국의 한 의학협회에서 9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근육 훈련의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발표된 이후 고령자도 근력 운동을 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90세가 넘는 남녀 9명을 대상으로 8주간 강도 높은 근력 훈련을 시켰더니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걷는 모습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잘 지키면 최소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쇠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함께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하체 운동은 무릎 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해춘약이라고 불릴 만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후의 이동성을 높여주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행복한 노후에 꼭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마음, 마인드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나 지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분, 인지 기능, 정신 상태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몸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치매나 우울증은 고령자에게 흔히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더라도 뇌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몸 상태마저 나빠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치매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고령자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자살률이 높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와 마음의 건강 상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뇌가 조금 위축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보다 심각하게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 상태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치매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겪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질병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치매란 인지 기능이 성인이 된 이후에 장애로 인해 쇠퇴하여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진단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우리 남편 건망증이 심해진 게 치매 같아요 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대상이 문제없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치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건망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세탁기에 젖은 빨래를 넣어둔 채 깜빡 잊어버리거나 수도꼭지 잠그는 것을 반복적으로 잊는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가까이 사는 친구들의 도움이 없이는 장보기도 어렵고 집안일은 전부 도우미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일상생활에 확실한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만약 우울증이나 선망, 일시적인 의식혼란 상태 등의 다른 가능성이 없다면 치매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미리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을 것입니다. 질병의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예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치매 예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 예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 습관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잠과 관련해서는 주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머리를 쓰지 않게 되어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로가 쌓여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과 노년기의 적절한 시간, 통상적인 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짧은 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날수록 치매 위험이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단순히 수면 시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등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7시간을 자더라도 깊이 잠드는 사람과 중간에 자주 깨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평균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이 치매 위험과 관련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여러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치매 예방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에 꼭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약, 메디케이션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을 가리킵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예전 같지 않고 없던 병이 하나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먹는 약의 가짓수가 점점 늘어나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수가 매우 많은 상태를 다약제 복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약이나 질환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먹는 편이 더 좋은 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약이나 오히려 끊는 편이 더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환자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령이 되면 이러한 다약제 복용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약과 현명하게 동행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약 부작용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의 부작용이 식욕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제가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는 치매약입니다. 치매약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식욕 저하를 비롯한 소화기 문제와 체중 감소가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지적됩니다.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별다른 부작용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했더니 식욕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늘 먹던 익숙한 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나치게 마르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직 진단되지 않은 다른 질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위나 식도에 문제가 있다면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환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고령의 가족이 요즘 들어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네 번째 요소는 예방입니다. 원래 의학 용어로는 멀티 컴플렉시티라고 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질병 상태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다양한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 암, 감염증,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중에는 안타깝게도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질환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도 많습니다. 각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앓고 있는 여러 질환과 어떻게 현명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예방의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질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에 축적된 노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효과적인 예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예방을 실천하는가에 따라 노후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의료를 예방의학이라고 하며 몇 년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은 크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 예방의학이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신체 노화에 따라 40대, 5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방의학이 당장 현재의 우리를 갑자기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없을지 모릅니다. 0점을 플러스 1점으로 만드는 힘. 하지만 미래의 나와 소중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힘, 즉 0점을 마이너스로 만들지 않는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다, 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방 의료 측면에서 건강검진 다음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역사에는 예방접종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백신들이 개발되고 아이들에게 널리 접종되면서 과거 인류를 위협했던 수많은 감염증이 극적으로 감소했고 일부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접종받은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집단 면역을 통해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최근 백신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효과적인 백신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효과적인 백신 덕분에 우리 주변에서 치명적인 감염증이 사라지자 현대인들은 그 고마움을 점차 잊게 되었고 간혹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가 부각되면서 백신은 의미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백신 개발과 접종 덕분에 우리가 그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실제로 어떤 백신이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평생에 걸쳐 어느 정도 지속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감소하여 추가 접종, 업데이트, 이 필요한 백신도 있고 스스로 챙겨야 하는 백신도 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모든 성인에게 권장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유행하는 종류가 달라지므로 1년에 한 번씩 새로 맞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맞으면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파상풍 백신,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이 필요한 백신입니다. 파상풍균은 흙 속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균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지만 감염되면 몸이 굳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10년에 한 번은 꼭 추가 접종을 고려해보세요. 홍역, 풍진 백신. 자신이 어렸을 때 백신을 맞았는지 혹은 항체가 충분히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의료기관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체 수치가 낮다면 추가 접종이 권장됩니다. 대상포진 백신. 주로 50세 이상에게 권장됩니다. 예방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임상시험에서 90%가 넘는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극심한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성가신 병입니다. 폐렴구균 백신.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 같은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라도 접종이 권장됩니다. 해당되는 지병이 있는데 아직 맞지 않으셨다면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질병을 예방하는 식사법으로 잘 알려진 것에는 대시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이 있습니다. 먼저 대시식단은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염분, 소금, 과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단 음식, 설탕 등을 줄이며 지방 섭취량을 전체 칼로리의 25%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저염, 저당, 저지방이며 식이섬유와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음식으로 구성됩니다. 이 식사법은 원래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했으며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최고의 건강식단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중년 여성의 경우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시식단은 따라 하기 쉽고 영양균형이 뛰어나며 체중 감량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과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은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를 즐겨 먹는다는 점입니다. 채소 섭취량을 늘리면서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으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식재료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 등이며 지방의 주요 공급원으로는 올리브유가 권장됩니다. 여기에 가볍게 와인 한 잔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생선과 닭고기, 유제품은 소량에서 중간 정도까지 섭취가 허용되며 소위 붉은 고기라고 불리는 소고기나 양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특히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과 같은 해산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유료 전문가들이나 대중매체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계 최고의 식단으로 꼽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식단 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음식만 먹거나 완전히 끊어야 하는 음식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돕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돕고 당뇨병 발생 위험을 줄여주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대시식단과 지중해식 식단 모두 기본적으로 가공식품, 정제된 곡물, 흰쌀, 흰빵 등 단 음식, 설탕이 든 음료를 피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식단이 다른 식사법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을 예방하는 식단으로서 과학적인 검증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시식단은 대장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성을 보였고, 지중해식 식단은 무작위 임상 시험을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 두 가지 식사법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질환이 없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특히 조금씩 뱃살이 나오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없던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중년이라면 더욱 실천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 큰 병은 없지만 점차 몸이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이러한 건강한 식사법을 실천하면서 운동을 생활화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노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5가지 요소 중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관점, 즉 삶의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추구하는 삶의 목표나 방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자리에 누워 지내게 되더라도 무조건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산을 유난히 좋아하는 분에게는 등산을 할 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의 의미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아는 것 또한 현명하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삶의 의미를 훼손한다면 오히려 당신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에는 때로는 모든 의학적 근거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느 농촌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들고 나서부터 내 삶에는 늘 담배가 있었습니다. 담배 덕분에 돈도 벌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담배 한 모금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담배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물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는 법이지요. 담배는 내 인생 그 자체입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분명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길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의 본분은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흡연자들의 후회와 눈물을 보았고 무엇보다 금연이 가져다주는 장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무리 담배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도 늘 열의를 갖고 설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 앞에서는 차마 금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담배가 인생 그 자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 처음 보는 의사가 늘어놓는 얄팍한 건강 상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의 마음에 상처만 드릴 뿐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계속 피우시라고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적어도 금연의 중요성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담배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에는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 그 자체가 건강이나 장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 2,000명의 고령자 데이터를 분석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와 삶의 보람,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가지 모두 없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자립도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 자체가 건강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르신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삶을 계획하는 인생 효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이제는 노후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보통 50대부터 시작되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새롭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어르신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정말 중요하며 앞으로 만들어갈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삶의 지혜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